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잘못되면 남편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요. 여행 중이던 서울에서 제 눈앞으로 남편이 쓰러졌고 진단은 출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였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절차와 설명, 비용부터 나왔을 상황이었죠. 조금만 지체됐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응급실은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판단이 내려졌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런 결정을 즉시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시카입니다. 미국 대형 항공사에서 15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절차로 정리됩니다. 이륙 전 체크리스트, 난기류 대응 매뉴얼, 기내 응급 상황 프로토콜. 사람은 흔들려도 절차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 여행도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앱은 휴대폰 첫 화면에 고정했고 여권은 늘 같은 지퍼 포켓에 넣었어요. 상비약 파우치는 물론이고 응급 연락처까지 남편과 공유했죠. 안전은 준비해서 나온다고 승무원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에서 남편은 한국식 된장찌개를 신기해하며 맛봤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행 3일째, 우리는 오늘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 느긋한 일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로비 한쪽 테이블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이었죠.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번졌어요. 처음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이 그대로 축 늘어졌습니다.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마치 전원이 끊긴 것처럼요. 제가 얼굴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왼팔이 완전히 힘을 잃고 늘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훈련받았던 단어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뇌졸중. 기내 의료 응급 교육 영상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증상이었어요. 얼굴 마비, 팔 무력감, 언어장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그런데 지금은 영상이 아니라 제 눈앞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절차를 완벽하게 아는 저였는데 심장이 먼저 흔들려 버렸죠.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누군가 119를 불렀다고 말했죠. 동선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승무원으로서 제가 배운 건 빠름은 때로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서두름은 실수로 이어지고 실수는 사고가 되니까요. 저는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통역은 되는지, 외국인 진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설명보다 움직임이 먼저였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말은 적었어요. 그 속도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반응은 없었죠. 미국이라면 이 순간에도 구급대원이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현재 상태, 이동 절차, 병원 선택권. 기록이 남고 책임의 선이 분명히 그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손이 바빴어요. 구급대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움직였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붙들고 온 확인과 설명이 지금 이 순간엔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구급차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로워 보이던 도시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장 같았죠. 저는 승무원이고 절차를 믿는 사람인데 지금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제가 아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 빠름이 남편을 살릴까요? 아니면 위험에 빠뜨릴까요? 그 답은 아직 로비 바닥에 쏟아진 커피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확인할 시간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접수대를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미국에서는 이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신원 확인, 보험 확인, 그 다음이 치료. 15년간 몸에 밴 절차였죠. 그런데 간호사가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응급 먼저요.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제가 그토록 믿어온 안전의 질서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접히는 느낌이었죠.
검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도 없었어요. 들것은 바로 문을 통과했고 복도는 알아서 갈라졌죠.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삼켰습니다. 질문은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기록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질문은 안전벨트가 아니라 브레이크처럼 느껴졌습니다. 붙잡는 순간 시간이 살 것 같았어요. 저 앞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제 확인 본능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통역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처리는요? 해외 의료의 공포는 언제나 청구서였거든요. 미국에서 응급실 한 번 가면 수천 달러가 청구되는 걸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통역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비용은 나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문장이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먼저라는 건 나중에 무언가가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책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후회는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뇌출혈. 기내 훈련에서 배웠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면 끝이에요. 빠름이 독이 되는 경우를 저는 교육에서 수도 없이 봤거든요. 응급 상황에서 서두르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사례들. 그런데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혈전 용해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출혈이 먼저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의 속도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빠름은 무작정 서두르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구분하는 속도였죠. 뇌경색과 뇌출혈을 정확히 판단하고 잘못된 치료를 배제하는 속도. 빠르지만 정확한 거였어요. 수술 동의서 앞에서 오래 몸에 밴 미국식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수술의 성공률은요?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컨드 오피니언은요? 승무원은 늘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하지만 의사는 태블릿으로 필요한 것만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어디로 접근하고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출혈 부위를 제거할 건지. 말은 짧았지만 빈틈이 없었어요. 긴 설명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지우는지도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어요. 절차를 사랑해온 사람이 절차를 접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죠.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지금 확인하면 시간을 잃는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죠. 복도는 차가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안전과 지금 작동하고 있는 안전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 위의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술 시작.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중얼거렸죠.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쌓였죠. 미국 병원이었다면 중간 보고가 있었을 거예요. 진행 상황, 남은 시간, 예상되는 변수. 저는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설명이 없으면 최악을 상상하는 타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말도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복도를 오갔지만 발소리가 급하지 않았죠. 누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겼고 길이 생기면 다음 문이 열렸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겹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조용한 속도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소리 없는 분주함. 항공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죠. 기내가 흔들려도 승무원들의 동작이 고요할 때 승객들은 안정을 느끼거든요. 지금 이 복도가 그랬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어요.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지만 복도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죠. 청소하는 분이 조용히 바닥을 닦았고 차트를 들고 가는 간호사의 걸음은 일정했습니다. 누구도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더 놀라웠죠.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응급실과는 달랐습니다. 고함도 없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곳에는 영웅이 필요 없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준비된 구조는 개인의 영웅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지 않은 채로 짧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 한 문장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계획대로. 즉흥이 아니라는 뜻.
운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최신 장비 때문도 화려한 설명 때문도 아니었어요. 결정이 미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안정감 때문이었죠. 미국에서 제가 배운 안전은 확인 후 진행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안전은 판단 후 일괄 진행이었습니다. 둘 다 안전을 말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해는 제 신념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한 간호사가 커피를 뽑았어요. 여유 있는 동작이었죠. 급박한 상황인데 여유라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여유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자기 역할을 끝냈으니까 다음 사람을 믿으니까 가능한 여유였죠. 미국 병원에서는 모두가 모든 걸 확인하려 해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같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안전하지만 느려요.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각자가 자기 영역을 확실히 책임지고 다음은 믿고 넘기는 구조였죠. 수술실 문 위의 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남편의 상태만이 아니라 제가 믿어온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이다름이 혹시 내가 놓쳐온 답일까? 복도 의자에 앉아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미국이었다면 벌써 3번은 서류를 작성했을 거예요. 환자 정보 확인서, 보험 청구 동의서, 수술 위험 고지 확인서. 펜을 쥐고 체크하고 서명하는 동작이 저를 안심시켰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제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뿐. 이 어색한 무력감 속에서 머릿속으로는 자동으로 훈련받았던 문장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절차를 따랐는가? 충분히 설명했는가? 기록은 남았는가? 웃긴 건 이 질문들이 지금은 전혀 쓸모없다는 거였어요. 승무원으로 15년을 살면서 몸에 밴 본능인데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았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묻는 건 의도가 아니라 절차였거든요. 선의로 했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따랐느냐, 그게 생사를 갈랐어요. 미국에서 안전은 설명으로 완성됩니다. 설명이 있어야 동의가 되고 동의가 있어야 책임이 정리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같은 내용을 3번씩 반복하고 모든 선택지를 나열하고 심지어 거절할 권리까지 알려줍니다. 그 과정이 사람을 보호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 전제가 있었죠. 시간이 허락될 때만 가능한 보호라는 전제요. 지금처럼 분 단위로 생명이 달린 순간에는 그 모든 친절한 설명이 오히려 살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그 전제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설명은 최소, 움직임은 최대. 저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쁘면요? 누가 책임을 지죠? 외국인인 우리는 더 취약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어떻게 구하죠? 소송 절차는요? 미국에서는 이런 불안을 서류로 눌러왔어요. 1장, 2장, 3장. 사인할 때마다 책임의 선이 그어지고 저는 조금씩 안심했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동의서 1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간단한 거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가벼운 종이 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얼굴에 회피가 없었어요. 눈길이 흔들리지 않았고 걸음이 망설이지 않았죠. 누가 봐도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설명이 없는데도 책임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떠안고 있는 것 같았죠. 의사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마취과도 영상의학과도 다 함께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책임을 잘게 쪼갭니다. 설명하는 사람, 동의받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전부 따로예요. 그래서 개인은 안전하죠. 하지만 결정은 느려집니다.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서는 책임을 모으는 것 같았어요. 판단이 내려지면 팀 전체가 움직이고 팀 전체가 감당했죠. 그래서 말이 줄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였습니다. 누가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니까 빠른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둘 중 뭐가 더 좋은 건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방식이 오늘 이 복도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지금 이 순간 남편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의 불은 여전히 빨간색이었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불안이 쌓이던 공기에서 집중이 유지되는 공기로요. 저는 그 변화를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느낄 수는 있었죠. 무언가가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요.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쪽으로 곧장 걸어왔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차분했죠. 출혈 부위가 명확합니다. 통역이 뒤따랐어요. 이어진 설명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왜 이 접근을 택했고 왜 다른 선택지는 배제했는지. 길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번 해본 판단을 다시 확인해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를 설득하려는 설명이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는 설명이었죠.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설득이 필요 없었다는 걸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그 방향은 개인의 감이나 용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해 검증된 방식 위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의사는 확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확신이 종종 경계의 대상이 돼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였습니다. 말이 짧을수록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입니다. 그 문장은 앞서 들었을 때와 다르게 들렸어요. 위로가 아니라 보고였죠. 감정이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에 안도했어요. 감정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랄까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설명을 들었을까요? 더 많은 선택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는 시간을 잃지 않았을까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결정은 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환자의 권리라고 불러요. 자기 치료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골든타임이 생명을 가르는 순간에는 그 권리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 2명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없었어요. 업무 공유였죠. 누가 지시하고 누가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대화였습니다. 수평적이면서도 정확했어요. 저는 문득 기내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난기류가 심할 때 승무원들끼리 눈빛으로 교환하는 신호들이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이미 훈련으로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복도가 그랬습니다. 각자가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죠. 수술실 문 위에 불이 깜빡였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판은 바뀌었다는 걸요. 제가 의심하던 속도가 이제는 남편을 살리는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속도를 저는 끝까지 믿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어요. 제발 이 판단이 맞기를.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급하지 않았죠. 그 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옮기자 제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죠. 잘 끝났다. 그 세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출혈은 조절됐고 선택한 접근이 적절했다고요. 예상보다 깨끗하게 처리됐다는 말도 덧붙였죠. 말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짧음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뢰로 바뀌어 있었죠. 설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제 의심이 줄어든 상태였으니까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증상만 보고 다른 치료를 먼저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오인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다면 출혈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교육에서 늘 말해왔거든요. 빠름은 위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의 빠름은 서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배제한 결과였죠. 정확한 진단 없이 프로토콜만 따랐다면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절차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지만 동시에 인정이었어요. 제가 믿어온 방식이 유일하지 않다는 인정이었죠. 승무원으로서 저는 늘 매뉴얼을 신뢰해왔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생명을 구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기록하고 서명받는 과정이 안전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매뉴얼은 종이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듯 보였어요. 질문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팀이었죠.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손놀림이었습니다. 말없는 신뢰가 속도를 만들고 그 속도가 생명을 구했어요. 그게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잡았어요. 온기가 있었죠. 기계 소리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남편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반응이 있었죠. 그 순간 존경이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과장도 찬사도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던 방식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죠. 그게 존경이었습니다. 미국식 안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배웠어요. 설명이 적다고 무책임한 게 아니었고 빠르다고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설명을 줄인 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고 빠르게 움직인 건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판단은 한 사람의 천재성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반복된 훈련과 검증된 프로토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절차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서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을 이 상태로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 무엇인지 그 답만 또렷했죠. 누군가의 영웅심이 아니라 지연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평소처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 믿음은 분명히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병원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낮에 분주함이 사라진 자리에 유지되는 리듬만 남아 있었죠. 간호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갔다 나왔고 기록은 짧았으며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침묵이었으니까요. 미국 병원이었다면 이 시간에도 알람이 울리고 누군가 뛰어다니고 상황 보고가 이어졌을 거예요. 여기서는 고요했습니다. 고요한데 멈춰 있지 않았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권을 쥐고 서 있던 제 손이요. 보험을 먼저 물었던 질문들이요. 설명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믿던 제 기준이요. 그때의 저는 확인이 저를 지켜줄 거라 확신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확인이 오늘은 시간을 빼앗을 수 있었다는 걸요. 지켜야 할 기준과 내려놓아야 할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상황에 따라 안전의 모양이 바뀐다는 사실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깼을 때 남편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죠. 작은 변화가 먼저였고 기록은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서라면 이미 다음 단계가 논의됐을 시간입니다. 퇴원 계획, 재활기관, 보험 네트워크, 후속 치료 일정. 모든 게 미리 준비되고 설명되고 선택받았을 거예요.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회복이 앞서고 계획은 뒤따랐죠. 환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비교를 멈추려 했지만 비교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설명을 늘려 안전을 만드는 방식과 판단을 앞당겨 시간을 지키는 방식이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오늘 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방식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데 더 가까웠다는 것을요. 남편은 살아있었고 회복하고 있었으며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전부가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죠.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분이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움직임은 꼼꼼했어요. 우리가 처음 로비에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 길을 만들던 손짓이 떠올랐죠. 사소해 보였던 그 장면들이 이제는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였어요. 평소에 길을 비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위기에도 길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의 습관이 만든 안전이었어요.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영웅이 되라고 배웠어요.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영웅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하면 영웅은 필요 없었죠. 오히려 영웅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이 더 안전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뒤로 가지 않고 있었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 사실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였죠.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도시, 말없이 기능하는 시스템, 그 안에서 저희도 살아남았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저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정리가 찾아왔어요.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에 대한 정리였죠. 남편은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짧은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흐름이 있었죠. 뒤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이 이 병원의 복도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쏟아진 커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한 사람의 쓰러짐에서 한 사람의 회복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손들이 있었어요. 행정실에서 비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항목은 단순했고 금액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 설명이나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영수증을 건넸고 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이곳에서는 비용이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야 따라왔죠. 그 순서가 끝까지 유지됐다는 사실이 지금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였고 서류는 나중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정반대였죠. 미국에서는 서류가 먼저예요. 보험 확인, 신원 확인, 동의서 서명, 모든 걸 클리어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안전하지만 느려요. 여기서는 치료가 먼저였고 서류는 뒤따랐습니다. 빠르지만 불안할 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불안은 제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은 아직 약했지만 놓지 않으려는 의지는 분명했어요. 손가락의 온기가 느껴졌죠.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낯선 곳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보낸 곳이었습니다. 여행지가 아니라 기억의 좌표가 된 곳이었어요.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의 장소였죠. 저는 이 거리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병원을, 이 사람들을, 이 시스템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거예요. 기내 방송을 하고 매뉴얼을 읽고 절차를 확인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절차를 믿어요. 체크리스트를 사랑하고 확인을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하지만 맹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설명이 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때로는 판단이, 때로는 준비가, 때로는 신뢰가 말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속도가 위험한 게 아니라 잘못된 속도가 위험하다는 것도요. 빠름과 서두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내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언젠가 승객에게도 말하게 될 거예요. 안전은 질문의 개수가 아니라 지연을 줄이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요. 사람을 먼저 보는 구조가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요. 영웅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이 가장 강하다고요. 그 말을 저는 더 이상 이론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경험으로 말할 거예요. 제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니까요. 서울의 한 병원이 보여준 방식이 그 답이니까요. 설명 없는 속도가 때로는 가장 확실한 안전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옆모습이었죠. 말하고 숨쉬고 다시 움직이는 사람.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가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문장을 하나 새겼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린 건 사람이 먼저였던 선택이었습니다. 설명보다 행동이, 절차보다 판단이, 확인보다 신뢰가 앞섰던 시스템이었죠. 책임을 쪼개지 않고 모았던 팀이었고 영웅을 만들지 않고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남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디서든 기억할 거예요. 누군가 물으면 말할 겁니다. 안전에는 여러 모양이 있다고요. 미국식만이 정답은 아니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죠. 감사와 존경과 배움으로요. 그 무게가 제 가슴을 눌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살아서 돌아가네요. 한국으로 여행 오길 정말 잘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